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상무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로 오늘 발간하신 따끈따끈한 보고서로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를 찾아주셨는데 이호석 팀장님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지난주에 네. 연구원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또 업계에서 사실 되게 이제 그 뭐랄까 선배님이시거든요. 대선배님이시고 네. 그래서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마침 오늘 이렇게 경제 전망, 네. 2022년 경제 전망이거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연간 전망 이게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그 큰 숙제인데 벌써 끝내셨다고 하니까 참 이게 부럽기도 하고. 숙제를 벌써 아주 훌륭하게 끝내셔서 시험으로 따지면은 네. 먼저 풀고 나가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 풀었습니다. 이거 1등이신 거잖아요, 거거든요. 지금. 1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잘 모르니까 빨리 백지를 내고 근데 오는 보통 게 빨리 풀고 나가면 보통 만점 맞던데요. 경험. 풀어가지고 싹 내고 이제 나가시는 오늘 건데. 잠도 빠지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렇게 주목도 못 받는 것 아이고 음, 저희가 그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키워드들을 오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네. 너무 이게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맞아요. 많아서 사실 오늘 뭐 시장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2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식을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네. 하게 해주셨다면은 아마 이 3부에서는 내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큰 맞아요. 그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맞아요. 일단 큰 키워드가 위드 코로나와 전환 경제 2인데 일단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실 뭐 코로나 문제가 일단은 가장 큰 화두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저도 기대감 반 뭐 근심 반이긴 하지만 네. 여하튼 코로나 상황 자체가 조금 진정 국면으로 가고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구용 치료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래도 뭐 위드 코로나 정도로는 가지 않을까. 최근에 뭐 저도 이렇게 광고를 보게 되면 국내 여행사에서 이제 이제 패키지 광고도 이제 나오는 거로 봐서는 네. 뭔가 조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좀 다가가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전환 경제라고 쓴 이유 자체는 사실 지난해 제가 올해 전망 보고서를 낼 때 제목이 전환 경제였습니다. 그 전환 경제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뭐 그게 이제 디지털 경제일 수도 있고 네. 뭐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도 있을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틀과는 좀 다른 경제적인 틀로 사실은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을 사실 좀 올해 겪는 것 같고요. 맞아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에서 사실은 좀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좀 전환경제라는 이제 용어를 조금은 좀 선호하는 게서 네. 전환경제 2라는 조금 뭐 시리즈물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일단 그런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당장 전환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또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제가 내년도 이제 키워드로 이제 잡아본 전환 경제 키워드는 뭐냐. 일단 코로나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유행을 이제 뭐 4차 유행까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네. 뭐 위드 코로나로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뭐 내년에 또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되긴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좀 일상으로의 어떤 복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내년에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특히 이제 소비 경기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통화 정책이었는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미국도 재정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내년에 그 대선이 뭐 아시겠지만 대선이 있고 그러한 과정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사실 모르긴 하겠지만 신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정책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화되지 않겠느냐. 네. 뭐 오늘 금통위도 있었지만 금리가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튀는 이유가 뭐 인플레 우려도 있고 한은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내년 이제 신정부에 대한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자체가 일부에서는 사실은 좀 금리 쪽에도 좀 반영이 이미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어떤 전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전환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요새 뭐 그린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탄소 경제에서
탄소 중립 경제로 이제 어떤 전환 자체가 이제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뭐 디지털 경제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올해 내년 경제를 이제 좋게 보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이 에너지와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투자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인구 사이클 측면에서 저는 이제 586 세대에서 보면 되는데, 소위 이제 MZ 세대라는 뭐 우리가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MZ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활동의 가장 주력으로 떠올랐고 또 소비 사이클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주도 세력으로 사실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MZ 세대의 어떤 생각과 소비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경기나 산업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각종 뭐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큰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봐서 MZ 세대란 인구 사이클 측면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승리님이 MZ 세대잖아요. 그렇죠. MZ 세대입니다. 네. 여기 MZ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겪었던 어떤 그러한 생활 패턴 어떤 그러한 것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좀 어떤 사고도 다르고 또 어떤 그 경제 활동 어떤 행위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리스크 쪽으로 봐서는 사실 요새 제일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게 중국입니다. 사실 뭐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왈가불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중국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중국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해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경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 뭐 상당히 성장이라든지 또 이러한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저희가 그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저는 이제 테이퍼링보다도 이게 더 좀 우리나라 경기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 중국의 이러한 전환 과정 그게 뭐 선불원에서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선불원 공동부의로 넘어갔다라는 어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물가 부분도 뭐 저도 사실은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일시적이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압력 자체가 예상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지금 그동안 이제 플랫폼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육성이 되고 스마트머니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어떤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소득 불균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촉발을 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은 이제 이것을 뭐 무작정 방임하지는 않겠다. 규제라는 어떤 칼을 계속해서 대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뭐 지금 탄소 중립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국경 조종세라 탄소 뭐 조종세라든지 또 디지털세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한편에서 보면 좀 규제 리스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러한 어떤 화두 자체가 좀 세계 경기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서 이게 차근차근 나가 보면 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키워드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2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골디락스 이건 제일 좋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년 8월부터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골디락스야.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은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먼저 정리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골디락스 쪽에서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 저는 이제 경제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가 사실은 조금 꺼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어떠한 현상인데 뭐 앞서 시간에도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언제 경험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에서 모일 쇼크 당시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가까운 시기를 보게 되면 그 중국 붐이 있었던 2007년 8년이 어떻게 보면 한편에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선장이죠. 그럴 수 그때 있겠네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뭐 유가가 100불을 훨씬 넘어가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고 뭐 하는 과정 또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15년 정도 전에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내년도 경기와 관련돼서 스태그플레이션 골디락스라고 보는 이유 자체는 일단 뭐 뒤에도 유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유가라는 거 자체 상당히 저희가 뭐 모르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가라는 것이 과거의 100불하고 지금의 100불이 같겠냐라는 이제 저는 퀘스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00원을 벌 때 100불하고 지금 소득이 올라서 2만 원이 됐는데 100불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모든 가격은 오르는데 왜 유가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서 보면 유가도 당연히 올라가야 생산 기술이 발전해서 뭐 떨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사실 경기가 올라가면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데 유가만 제자리에 있길 바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유가발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 압력은 사실은 좀 크지는 않는데 뭐 중국과 관련돼서 조금 약간 좀 사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골디락스 경기 성장 모멘텀을 좀 강하게 보는 부분 자체는 앞서 이제 위드 코로나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내년에는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강할 거다. 뭐 올해 사실 내구재와 관련된 것들이 좀 과잉 소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뭐 다들 아시는 서비스업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 미국 경제 소비 경기에 있어서 거의 뭐 70~80%를 차지하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조금 있긴 하지만 여하튼 고용 시장은 꾸준히 회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자료에 애프터 코로나 고용시장 AC 코로나라는 이제 용어를 썼는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좀 달라진 게 좀 몇 가지 좀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인구 사이클을 조금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이제 뭐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죠. 한편에서 보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제 노동시장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자체가 이제 많아지는 나이들입니다. 저같이 이제 좀 나이 분들이 한 건데 그게 이번 코로나19로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떠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또 돌아가신 분도 예상보다는 사실은 지금 많이 뭐 저희가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이거 죽었다는 얘기가 70만 명이 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은 사실은 고용시장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또 나이 젊으신 분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고용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고용 쪽의 수요는 계속 강한데 공급 자체가 결국 많지 않다라 보면 결국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좀 강한 성장이 있지 않겠냐. 그건 소비로 좀 이어질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이 투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유럽도 좋고요. 근데 이러한 소위 투자 슈퍼사이클 자체가 저는 탄소 중립 정책이 좀 강화되면서 더 강해질 거다라는 쪽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구원님 이거 그런 하나만 것들. 질문을 네.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50대 60대 이상의 인구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냥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은퇴해버리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아이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 그냥 위험하기도 하고 그냥 그만. 이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잠재 성장률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성장을 옛날에는 3% 이상 하면은 인플레가 왔다면 이제는 2%만 성장해도 인플레가 오는 그런 경제 체제 자체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조금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결국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사실 최근에 안 좋아진 여러 가지 이중에 보면은 사실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그렇죠. 하고 뭐 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 돈 버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제 성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미국도 이제 같은 고민이 이제 슬슬 이제 좀 커지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 영향 자체가 당장 내년에 오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결국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지겠죠. 특히 이제 뭐 제가 로보타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노동시장을 자꾸만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 모르겠습니다. 로보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생산성을 올려서 이제 성장률을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한 번에 과도 국면이 나오겠죠. 그러한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쵸. 근데 그게 내년은 아니지 않겠느냐. 내년 아니지 네, 않겠냐. 내년은 여러 가지
정상화 과정 속에 있는 상황들이고 해서 일단은 좀 회복이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당분간은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넘어왔는데 그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지지를 해주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은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MZ 세대의 어떤 등장이라는 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586 세대가 떠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냥 다른 거 다 끊어놓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예.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잠재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의 생산력을 좀 떨어뜨리는 게 사실 이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민이 거의 지금 2, 3년 딱 끊겨버렸잖아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부터 안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또 한 6년째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미국이 이민이 결국 안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 고용 시장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임금 상승 압력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성장률 자체를 이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보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로봇화, 자동화라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빨리 메꿔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지만 생산을 많이 해야지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골디락스가 되려면 로보타이제이션 더 빨라져야 돼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한편에서 보면 이제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더 빨라져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고 아까 그 그린플레이션 뭐 저희가 이번에 그 뜻하지 않게 이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어떤 현상을 좀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다시 탄소 경제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빨리 재생과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이번에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이클의 어떤 투자가 사실은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것이 내년도 경기 흐름에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1990년 이후 좀 투자 빅사이클을 좀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90년대 중반에 IT 투자 붐에 미국 투자가 있었고 2000년 중반 당시에 이제 중국 투자 붐이 있었고 그 후로 사실은 뚜렷한 투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계속 구조조정 얘기만 사실 했고 했는데 요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사실은 그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근데 이 사이클이 그럼 지난해 하나로 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뭐 워낙 지금 차트가 보시면 위로 확 솟아서 조금 불안하신 부분인데 그 약간 기저효과가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새로운 3차 투자 웨이브 자체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좀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플레이션 하면서 이제 최근에 LNG 가격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ESG는 ESG냐 다시 석탄 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얼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그린 경제로의 가속화를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풍력 돌리기 훨씬 좋잖아요. 경제적으로 봐도 굳이 그린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자가 촉발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준비하신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요. 예, 뭐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그다음 화면을 조금 뭐 표로 된 부분을 쭉 보였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 좀 주목하실 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산화탄소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느냐 뭐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 결국 전력하고 수송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력 난방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사실 좀 됐고 결국 또 하나 이제 선진국에서 중요한 거는 수송 쪽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건 결국 전기차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에너지 어떤 전환, 탄소 중립의 핵심은 뭐겠느냐라고 하면 전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의 어떤 생산 능력을 결국 탄소가 아닌 그러니까 비탄소 쪽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 자체 특히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그 속도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 있고 특히 뭐 지금 EU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 탄소 중립 목표 자체를 더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를 더 줄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하는 것들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슬릴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뭐 우리가 음모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선진국이 성장을 하기 위한 지금 수단 자체가 이거밖에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각종 제조업이라는 부분은 다 뺏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다 어떻게 좀 넘어간 상황들이고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EU가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겠느냐라 보면 결국 이러한 신흥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좀 중요한 힘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요건 저희가 이제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더욱 이제 기후라는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 탄력성 자체가 상당히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주는 이 그림에서 이 분야가 오른쪽에 있는 게 전력, 수송, 제조, 주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맨 왼쪽에 있는 전력 난방 그리고 수송과 관련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 분야를 줄이기 위한 투자들이 집중적으로 갈 거라는 얘기이신 그렇죠.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전력과 수송 부분, 전력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그리고 수송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잘 알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뭐 이런 부분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올해도 뭐 주가가 좋았고 내년에도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30년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 2030년까지 뭐를 하겠다, 뭐를 그쵸.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멀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년이 2020년이고요. 사실 2022년. 네.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사실 2030년까지 그 목표를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내년부터 뭐 빠른 시일 내에 그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로 줄이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2030년 앞에 가서 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203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횟수로 보면 상당히 긴 것 같긴 하지만 상당 부분 조금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에너지와 관련된 쪽의 투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2부에서랑 연결해 보면 선반영. 아, 2030년, 그러네요. 다 연결이 2030년이긴 하지만 네. 선반영.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네. 다음 키워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는 그 신공급망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올해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인도? 예. 인도예요? 예, 인도가 거의 가장 좋은 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장난 아니에요. 요새 러시아가 좀 좋죠. 네, 러시아는 뭐 이번에 천연가스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최근 중국이 흔들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인도가 사실은 거의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인도는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나라만 저렇게 흔들릴까라는 이제 고민도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보여드리는 차트는 미국의 그 국별 무역 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일 위쪽에 왼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중국.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늘어나는 국가를 어리자 보면은 그 위쪽에 그 세 번째 인도, 맨 끝에 인도네시아, 또 맨 아래쪽에 맨 왼쪽에 베트남을 보시게 되면 베트남의 무역 수지 적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베트남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급격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베트남 제품을 많이 사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최근에 인도 이러한 것들 제품도 많이 사오고 있고 네. 결국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냐라는 부분은 결국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탈중국 새로운 공급망을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어떠한 전략 차원이 아니겠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봤을 때 흑자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자체가 뭐 당장 올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당장 뭐 교육구조상에 뭐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이러한 그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뭐 그것의 상당 부분을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로 돌리고 우리나라라든지 대만 쪽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결국 그 수혜를 받는 국가가 있을 거고 피해를 받는 국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고 인도는 이제 수혜를 보는. 물론 이제 인도가 올해 그 주가가 좋은 거는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됐다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오늘 자료는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의 인도의 대미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그 향후 지난 10년 동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조 자체가 중국 의존에서 미국 주도로 사실은 좀 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수출액을 보더라도 올해 수출액에서 결국 수출 기여도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못했습니다. 근데 대미 수출액 자체는 코로나 이전 수를 넘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성장의 중심은 미국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러한 미국이 지금 새로운 어떤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 자체가 내년에는 더욱 이제 상품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 상당히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과거에 좀 잡고 있죠. 네. 네. 과거에 미국의 중요한 지역이 에너지 시대에는 중동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IT,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중동은 사실 대만이 아닌가. 또 네. 한국이 사실 그 위치를 좀 차지했으면 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긴 한데. 이제 저 그림을 보면은 약간 좀 저희 입장에서는 네. 억울할 수 있는 게 네. 왜요? 아니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은 나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 그림 보면은 중국은 저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과거하고는 경제나 체계나 약간 좀 과거랑은 좀 달라졌는데 그런 그래서 부분을 저도 인정 안 해주는 거 사실은 아닐까. 예, 저도 사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지긴 합니다만. 네. 네. 중국과의 디커플링 얘기를 사실 저도 뭐 했었는데 결국 틀렸고요. 아니 근데 좀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네, 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림을 네. 보면서 좀 미국 쪽에 이제 중국에 좀 탈피해서 미국으로 조금 가는 그림이 나와서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좀 뭔가 탈중국 이러한 개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생각했는데 아직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직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 패시브 자금 자체가 워낙 맞아요.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EM에 물겨 있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뭐 우리나라가 그 EM에서 빠져나가서 뭐 DM으로 가면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은 중국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승희님 얘기로 MZ 세대로 네, 이 문제는 저보다 뭐 더 아이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그림 1번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MZ 세대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15세부터 저는 39세를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인구에서 한 32% 정도 좀 차지하고 있고 네. 소위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는 55세부터 64세 인구는 한 15% 정도니까 결국 인구 구조상 물론 이제 60세 이상 부분도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 MZ 세대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 뭐 미국,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세대들 자체가 지금 경제 활동 인구의 주체로 좀 떠오르고 있고 그림 2번에 있는 부분은 이제 2030년까지도 이제 쭉 이제 추정을 해놓은 건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이 비중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MZ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디지털에 워낙 익숙하다라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저녁에 저도 이제 MZ 세대 이제 밑에 친구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돌이켜 보시면 이게 돌아보면 이제 좀 쉬운 예로 들어서 네. 저보다는 조금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 방송 이런 걸 볼 때 공중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공중파 3사. 그럼요. 네. 예. 그렇죠. 그다음 네. 이제 제 세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나온 게 소위 이제 비디오 VTR이 이제 나오면서 콘텐츠 자체를 이제 그쪽에서 사실 되죠. 그리고 저보다 조금 이제 지난 세대는 이제 케이블에 의존하는. 그럼 지금 세대는 소위 이제 넷플릭스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뭐 보는 거, 콘텐츠의 양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달라졌고 뭐 디지털에 뭐 익숙하다는 건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디지털과 콘텐츠 소비,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있었을 당시의 어떤 콘텐츠 양하고 지금의 콘텐츠 양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마어마한 양인 변화된 부분들이고 앞으로 그 소비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일본이 한때는 뭐 만화의 그 대국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웹툰이 그거를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소리인데 결혼과 출산이 이제 MZ세대는 뭐 맞은 얘기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라는 얘기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 아까 말씀 잠재 성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네. 뭐 그러한 것들이 되고 있고
또 하나 MZ 세대의 특징 자체가 하나가 사실은 이 가성비, 가심비를 이제 제가 같이 그렸는데 가성비라는 얘기는 이제 가격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어떤 그 소비에 있어서의 어떤 뭐 고가 제품, 명품을 이제 조금 사고 싶은 이러한 가심비 성격의 어떤 소비 성향도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가심비, 예, 심리적인 요인. 예, 그렇죠. 만족도에 대한 그렇죠, 건가요? 만족도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하차감. 차를 내릴 때의 어떤 그런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그런 느낌. 느낌으로. 그 그래서 하차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명품 소비에서 MZ 세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네. 또 당근 마켓에서 가장 비중이 높는 게 MZ 세대입니다. 그렇군요. 당근마켓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양극화되는 양극화됐고 이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양극화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저축보다는 투자. 당연히 뭐 요새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저축보다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불안한 게 너무 저금리에 익숙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연 방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한 것들이 서로 부채와 관련된 쪽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겠느냐라는 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국면 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MZ 세대들이 자체의 어떤 부채 관리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경기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좀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MZ 세대라는 게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얘기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봐서는 조금 과거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전개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MZ 세대가 저축보다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글로벌리.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 투자에 실패하셔가지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막 금리가 막 인상돼가지고 막 자산 가격 하락하고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 소비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90년대 일본 버블 뭐 이런 네. 버금가는 사실 그런 리스크도 사실은 조금 있는데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그러면 관리를 하시겠죠.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 MZ 세대와 관련돼서 제가 하나 조금 더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그 화면에 보시면 위쪽은 그 다우지수를 제가 이제 로그 차트로 그려서 상당히 이제 좀 평평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 다우지수 자체가 주가가 추세적으로 아주 빅사이클을 길었던 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인구 사이클이 약간 겹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대부터 이제 그 전후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가 났을 때 이제 뭐 내구재와 관련된 소비들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좋았던 경험이 있고 또 한 번 이제 주가가 좋았던 게 90년대 이제 IT 붐이 있을 텐데 그때 그 IT를 이끌은 게 뭐냐면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MZ 세대의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인터넷을 처음 경험했던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한번 그 주가가 전체적으로도 붐을 일으켰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MZ 세대 자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금의 붐을 일으킨 게 디지털 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붐을 사실 주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사이클이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생각을 저는 좀 그래서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조금 이제 리스크 예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앞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긍정적인 네. 부분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리스크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조금 껄끄러운 게 사실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 정부의 생각, 시진핑 국가주석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 뭔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썰은 풀고 있긴 하지만 그게 맞는 건지라는 부분인데 이제 근데 객관적으로 주변에 이제 있는 환경 자체는 그렇게 썩 녹록하지 않은 지금 중국이 뭐 아시겠지만 부채라는 혼다 문제로 대변되는 부채리가 뭐 일부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디지털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빈부격차 아까 말씀 인구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공동부유라는 뭐 새로운 이제 아젠다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는 뭐 미중 대립도 있고 뭐 이제 쿼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안보 리스크가 좀 중국이 이 과제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저는
해답을 아직 좀 잘 찾지 못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많이들 얘기하셨는 이제 마오쩌둥이 공부론에 시작해서 덩샤오핑의 선부론, 그러니까 먼저 성장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함께 잘 살자라는 얘기 나온 것 자체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있고 한편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양극화 자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성장이 안 나오면 그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과연 중국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최근에 뭐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저는 중국 리스크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답을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다 문제에 있어도 이렇게 지금 거의 2달 이제 가까이 되는데 대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면 분명히 뭔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생각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 부분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려되는 게 뭐 이렇게 가면 다 좋은데 중국의 성장 자체가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중국 3분기 성장률이 나올 텐데 한 지금 시장은 5%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4분기는 그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낮아진다는 게 여기 2, 3%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2, 3% 나온다는 거는 침체입니다. 거기에 지금 생산자 물가가 내일 모레 나올 텐데 지금 10% 넘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뭐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외국인 자금이 좀 나가는 빌미를 좀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국내 증시 자체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문제 자체가 어떻든 간에 뭔가 봉합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수준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뭐 또 연말에 또 1차 무역 합의 데드라인도 있고 해서 과연 중국이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지라는 부분 자체가 뭐 올해 내년 초에 여전히 조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아닙니다.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국이 제일 좋았는데 그죠? 이제는 이제 리스크로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네요. 또 보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장기 우리가 뭐라는 L자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어서 사실 저도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왔는데 최근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중국의 어떤 정치 사이클, 그러니까 중국도 내년에 이제 당대를 앞두고 뭐 경제보다는 정치를 워낙 따지다 보니까 그 리스크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조금 컸다라는 부분이 내년에도 사실은 조금 그래서 중국 경기를 조금 속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속단하기가 좀 어렵다. 좀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요거는 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와 관련된 얘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 그림으로 뭐 보면은 그래프레이션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차트는 그러니까 90%를 가정했을 때 에너지 소비 지출 전 세계 소비 지출액이 GDP로 나눴을 때 과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이제 가정을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2006년 뭐 2007년 이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충격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저는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리스크가 좀. 이 그림은 그러면은 90불을 가정했다라는 게 90불로 지금 80년부터 지금까지 90불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요번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전 세계 GDP에서 에너지와 관련돼서 나갈 수 있는 지출액 이 한 요 정도 과거 고점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림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면서 유가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한 100불 이상 넘어가지 않는 이상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가에 영향을 좀 주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소비나든지 이러한 것들에 뭐 오일 쇼크처럼 큰 타격은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뭐 한편에서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수요 자체가 아직 살아난 상황들은 아니긴 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10월 말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이든이 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산유국에 압박을 주느냐. 네. 그래서 공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분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때 나오는 이야기를 좀 유심히 저희도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10월 달에 뭐 중국 문제도 있고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G20 정상회담도 모처럼 G20 정상회담이 좀 눈길을 좀 끌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필요하실 그러면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차트입니다. 달러 전망. 달러 전망 네. 한번 보시면 달러는 뭐 다들 얘기해서 뭐 강세 흐름 저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내년에 사실 위드 코로나 가면 좀 약세 쪽으로 좀 일시적으로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유동성 달러 유동성을 많이 푼다라고 하는데 달러가 왜 강세일까? 예. 우리가 보면 당연히 수급상으로 달러 많이 풀면은 강세를 가야 되는데 약세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는 이 흐름이 왜 나올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차트를 그렸는데 사실 지금 양적 완화 미국 쌍둥이 적자가 확대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그 극되면서 달러는 분명히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네. 외환보유고 전 세계 외환보유가 늘어나는데 근데 그 달러 그럼 지금 어디가 드냐? 지금 미국이 워낙 좋으니까 다 미국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투자가 뭐 국채 매입이 국채 매입, 됐든 주식 매입. 매입이 됐든 뭐 FDI가 됐든 뭐 공급망 구축한다고 하면서 뭐 지금 우리나라 뭐 반도체 회사도 예, 미국 다 다 투자하고 네. 뭐 얘기하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과거에는 그 자금들 자체가 이머징으로 다 들어가면서 결국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지금의 국면에서는 다시 그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달러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순환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 이 사이클은 2000년대도 사실은 일부 있었습니다. 네. 2000년대도 양적 완화할 때도 근데 왜 달러가 약세 안 하지? 근데 보니까 미국 국채 다 매입을 하고 있고 제가 나오다 그 자료에도 보니까 최근에도 보면 미국의 국채 매입 규모가 중국이 팔고 있음에도 오히려 더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해외. 간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이 순환 사이클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달러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결국 미국이 전 세계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주도권을 패권을 장악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자금으로만 하여금 결국 중국 하든 이머징을 선호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미국 가서 수익을 얻자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에서 달러는 좀 그렇게 보면 좀 강세 쪽으로 좀 그동안 약세를 좋아하는데 그걸 저는 좀 포기하고 좀 강세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다만 내년 상반기에서는 정말 좀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게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건데 연준이 돈 저렇게 많이 찍어낸다고 하고 적자 저렇게 많이 보면은 전 세계로 달러가 풀려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 같은데 웬걸 미국으로 다시 다 돌아오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달러 근데 이게 입장에서 보면 선순환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반대로 네. 생각해 보면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상황을 연준도 모르는 바 아닐 거고 돈 더 풀어 그냥 뭐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겠죠. 이런 그럴 선순환 수도 고리가 있겠다. 됐으니 더 풀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미국의 재정도 보면 더 그렇게 보면 재정 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저도 모르겠지만 쌍둥이 적자 커지면 달러 약세가 뭐 항상 구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항상 드려왔는데 그 룰들 자체가 최근 우리가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을 사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네. 달러가 제일 최고야, 뭐 이런 거를 알아버리고 고착화돼 버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틀린다면 왜 틀릴까요? 이 전망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 선순환 결국 고리가 깨진다면. 미국의 주도권,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디지털 경제가 됐던 에너지 패러다임 주도권 자체가 일단 흔들릴 때. 분산되는 경우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중국이 다시 뭐 정신 차리고 조금 또 이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사이클이 깨지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좀 얄미울 정도로 지금 미국만 진짜 맞아요. 그래. 그런다는 얘기가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다들 많이 미국 주식도 사시고 달러도 모으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던데 개인적인 소망은 이제 신흥국들로도 많이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돼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막 이런 거, 시대도 그런 좀 거죠. 좋은 분위기 풍풍이 네. 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내년 전망해 주시는데 키워드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어떡하죠? 제가 좀 많이 힌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요즘에- 저는 문제를 다 풀고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살짝 이렇게 컨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얻으셨어요? 역시 네네. 1등으로 이제 딱 시험지 풀고 나가시니까 영감을 받으셨네요.
아니네요. 아, 네, 영감은 아니고 이제 아무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이거를 키워드를 네. 가지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하게 이렇게 되네요. 저희 여러 가지 키워드 가지고요. 오늘 2022년 경제 전망 상무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오늘 못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뭐 대부분 뭐 다 했고요. 네. 뭐 하여튼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고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을 갖고 가시면 그래도 아직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상황은 좀 저는 아니라는 좀 긍정적인 좀 시각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결국 중국 쪽이 무엇보다도 좀 안정을 찾아야 시장이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좀 얻을 수 네. 있다라는 쪽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긴 하지만 상당 부분 최근 잘 안 맞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또 전문가 분도 많으시니까 그 부분 네. 들으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사실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아직 떠날 때는 아니고 또 중국의 어떤 흐름 주시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렇게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이 시간은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상무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